다음 주에 21일 날 정부의 4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 발표가 나옵니다. 자, 통계청장이 이것 때문에 잘 못했다고 쫓겨났지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소득주도 성장을 얼마나 두들겨서 맞췄는지, 아니면 그렇게 두들겨 맞춰도 여전히 한마디로 조작도 잘 안 될 만큼 엉망인 건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10, 11, 12 석 달간의 가계 신용 잠정치가 발표가 되지요. 원래 문정권의 장하성 등은 연말이 되면 회복될 거라 했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가계소득 양극화가 개선되었는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22일 4분기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의 잠정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는 은행 예금을 포함해서, 예금은행을 포함해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모든 국내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가계대출을 총망라해서 집계내서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가계신용 규모가 1514조 4천억이었는데요. 우리 경제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은 것은 처음이고, 자, 이제는 이 1500조를 넘어서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가 지금 발표될 거라고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3분기까지 정부 발표로는 1514조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가계부채가 2600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 2600조인가 하면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부채, 즉 전세금이 한국에 750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전세부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대출, 이것은 가계부채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으로 가계부채죠. 그 영세한 사업자가 뭐 지배부채와 개인 사업대출하고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315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합쳐더라도 1100조가 늘어나서 2600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2600조의 가계부채가 이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인데요. 자영업자의 빚이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총 609조로 지금 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권별로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율이 은행이 9.6, 그리고 그 저축은행이 37.6, 상호금융이 3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억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요. 자, 대부업체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8년 6월 말에 이 7,348억이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자료에 보면 개인 사업자 대출, 즉 기업 대출 중에서, 기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대출이 315조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영업자의 부채가 609조라고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 3분기까지요. 자,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일부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일부는 이제 이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양쪽에 걸쳐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609조라는 겁니다. 자, 서울 마포 홍대 근처 우리 사무실 근처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55살인데 자, 지난해 말 가게 문을 닫았는데 영업 6개월도 안 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개업 첫 달에 손님이 북적이더니 연말로 갈수록 빈 테이블이 많아졌고 단체 손님도 드물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친척한테도 빌려서 4억으로 이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한 달 매출에 임대료 1,300만 원과 인건비 1,000만 원 등 고정비를 빼고 나니까 손에 쥐는 게 없고 원금, 대출 원금을 갚아 나가기는커녕 이자 낼 돈도 안 됐다는 겁니다. 30년 넘게 찜닭, 해장국 등 온갖 장사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장사하기 어려운 것은 처음이었다. 더 버텼다가는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같아서 포기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낮은 이런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이 안 되니까 저축은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협 등으로 이 금융권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금융권도 이 정부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해서 잘 안 빌려주고 있고 대부업체도 지금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빌려주고 받는데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자영업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 중간 정도의 신용 등급 4에서 6등급을 가진 사람이 40만 5천 명이었는데 6개월 동안 4천 명이 늘었고요. 저신용자는 2만 8천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업체에서도 안 빌려준다는 거죠. 자, 대부업체의 거절 비율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지금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 계약기간이 끝났지 않느냐. 이사를 가야겠다. 아니, 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내줄 돈이 없다. 하고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전세금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지금 이렇게 확연하게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고 세입자들 중에는 지금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내려가 버려 가지고 돌려받을 길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동구에 사는 이모 씨는 전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기 집 계약이 1월 말로 끝났는데 전세금 6억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미리 구한 새집 계약까지도 날려버렸고 지금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 때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는데 지금 집값은 이렇게 기어서 내리고 있지만 지금 이사 처리되었는데 1월 초에 전세를 갖다가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른 집값에 따른 또 뭐 집값의 80%가 전세다 하면 거기에서 맞춰서 냈던 전세값을 주인이 써버리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3월 10일 만기를 앞둔 2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주변 전세금 시세가 2억으로 내려가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을 해주겠다 하지만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역전세난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집값 폭등이 거품이었다. 일부는 투기꾼들이 조장하였던 거였고 일부는 정권 초에 집값 부동산도 올라간다고 사실상 별 의미도 없는 대책을 남발하면서 집값 폭등을 저는 방조했다 봅니다.
뒤늦게사 집값 잡는다고 난리지만은 결국은 수습이 불가해진 정권이 한마디로 토잡을 칼을 닭 잡는다고 들고 나선 것이죠. 자, 지금 아까 가계부채도 결국은 상당수가 부동산과 자영업자 몰락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전세난이라는 것도 또한 따져보면 지금 부동산 폭등이 지금 꺼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엄울한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16일부터 토요일부터 택시 가격이 올랐지요. 기본 요금이 3,800원이고 주행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미터기를 고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이 물가가 이런 불황에 무시무시하게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설탕, 밀가루 같은 원재료 물가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10%쯤 오르고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냉면 먹고 커피 한잔 하면 2만 원이다. 햄버거와 샌드위치가 만 원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끼를 해결하려면 최소 만 원이다. 직장인이요. 회사 근처에 냉면 전문집을 갔는데 물냉면 한 그릇이 만 원이다. 식후 커피까지 한 잔 했더니 만 원짜리 2장이 사라졌다. 간단한 한 끼 가격도 부담스럽다. 샌드위치와 햄버거 가격 세트도 지금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만 원에 해당된다. 텅 빈 지갑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외식 물가가 무섭게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유명한 맛으로 소문난 맛집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100%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비중이 올라간 부분을 소비자에게 식당들이 전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얼밀대 냉면으로 유명하죠. 일산점이 3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리는데 물냉면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원재료 인건비 등 비용이 올라서 올린다. 자, 얼밀대 가격은 2016년 초까지 9,000원이었는데 당시 만원에서 11,000원으로 오른 이후 이제 12,000원까지 됐습니다. 얼밀대 강남점은 지금도 12,000원을 받고 있고 마포점이나 역삼 잠실점도 11,000원이지만 곧 올리겠다 하고 있어요. 종로에서 냉면하고 비빔국수를 판매하는 한 사장은 유명 냉면 맛집 가격이 죄다 만 원이 넘는데 우리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유명 냉면집 가격은 다 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봉피항 방위점 본점도 순면 1인분 가격이 17,000원, 일반 평양냉면도 14,000원에 이르고 우려옥 같은 경우에는 평양냉면이 13,000원, 필동면옥은 11,000원.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이 그 안에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육수 만들어서 냉면 살이 붓고 고명 좀 올리는데 이렇게 비싼가? 원래 음식점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료비 가격이 원 가격의 25%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다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칼국수 가격도 요동을 친다는데 명동 교자, 칼국수 집이죠. 명동에 있는 9년 만에 가격을 인상해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했고 콩국수, 비빔국수 등 다른 국수류도 1,000원씩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 교자 가격 인상 소식에 시장 가격 역시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5,000원에 팔고 있는데 최고 비용 부담이 심해 3년 만에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이 5,000원 팔아가 남는 게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단체들이 물가 조사하는데 이 대중적인 9개 식당, 김밥, 냉면,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이런 것들 중에서 외식 품목 중에 지난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 칼국수입니다. 자,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일부 햄버거 가격을 올렸고 2.4%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버거가 6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솔직히 이 프리미엄 세트는 고사하고 일반 햄버거도 사 먹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모든 이런 버거 업체들이 다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이 서브웨이는 이 모든 이 토핑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씩 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CJ 제일제당은 즉석밥인 햇반을 비롯해 어묵, 장류 7개 품목을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문 정권이 서민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후폭풍으로 줄줄이 버스비, 택시비, 외식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최저임금 좀 올려줘 놓고 실제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자,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 2년 현실을 틀어놓다 해가지고 기획 기사를 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도우미는 시급은 올랐는데 일할 시간이 줄어 3년 전보다 오히려 못 번다고 이야기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영화관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은 주 5일 근무가 주 4일로 바뀌면서 지금 수입이 늘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60대 아파트 경비원은 올해 새벽 순찰 수당이 사라지더니 최저임금 딱 맞춰 월급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을 쓰지 않으면서 인력사무소도 벼랑 끝에 내몰려서 소개해줄 일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도 지금 월급 주려고 사장이 적금까지 깼다라는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이요,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1시간 알바하면 김밥 3줄 사고 2,800원 남았는데 지금은 2,000원도 안 남는 이게 정책이냐? 감성에 호소하면서 서민 죽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많아. 중간임금 벌던 사람은 월급제로 묶어서 월급 인상 1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줄어들거나 그대로 묶인 사람이 많지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이 결합되면서요. 130 벌던 사람이 180 버는데 200 벌던 사람은 그대로다. 자, 그래도 대학 나오고 전문기술 자격증 따서 일하는데 편의점 알바나 월급이 같아. 데이트 한 번 하면 10만 원 훌쩍 나간다. 수제비 국수 이런 면류는 이건 그야말로 없이 살 때 전쟁 직후에 대가족이 먹기 위한 뻥튀기 음식인데 10,000원이 넘는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다. 시급 올려서 임금 압박, 세금 폭탄에 임대료 압박, 각종 세금 올려서 경영 압박에 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지. 문재양이 조금 더 하면 베네수엘라 물가 인상을 1만 %에 도달하겠다. 그때 가서 후회할래. 고작 2년간 2년 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40% 근접하게 올랐다. 7,000원이던 시급이 이제는 주휴수당 포함하면 1,300원이다. 3,000원이나 오른 꼴이다. 물가가 안 오르게 됐느냐?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냐? 짜장면값 올라가고 치킨값 올라가면 다 그거지.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이 꼭 먹어야 될 밀가루니 각종 이런 설탕이니 관련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최근 들어 폭등을 하고 있어요. 10%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모든 생산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임금 인상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내몰리던 식당이 그걸 갖다가 물가에 그저 이 파는 음식 가격에 반영을 하고, 프랜차이즈점들도 음식 가격에 반영하면서 전 이 사회의 물가 인상이 기본적으로 먹는 데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경유차 270만 대의 진입을 제한하면서 택시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데 요금이 오르니 가계부담이 더 커졌다. 이런 지금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정책까지도 한마디로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보니까 이 불황에 사람들이 좀 사치성 있는
이 해 같은 걸 먹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광어가 그러니까 양식 광어가 전부 그냥 쓰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가지를 않으니까 양식 광어가 소비가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광어 양식하는 전남의 양식장들마다 다 난리가 나서 사달라고 곳곳에 지금 부탁을 하고 다니고 이 폐업을 하는 사람까지도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가기 쉬워졌다고 눌러앉은 외국인만 대한민국에 35만 명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도 30일 체류 비자를 확대해줘서 한국에서 이틀 일하면 한 달 월급이다. 그래서 동남아 여성들의 불법 취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1년 만에 10만 명 급증했다고 중앙일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살던 25살짜리 한 여성은 지난 12월에 한국에 들어왔다. 5년 이내에 한 번 방문 때 30일 머물 수 있는 복수 비자를 받았다. 입국한 방문 목적은 여행이었지만은 실제로 입국 후에 여행을 한 적 없고 경기도 시흥 유흥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베트남에 회사에 다닐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노래방에서 1, 2일만 일해도 그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이 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나오면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래방, 유흥업소, 뭐 성매매도 있겠죠.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는 이런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정권이 베트남하고 이 최근에 우호적인 관계다라는 그 미명, 바강스 효과 등을 미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방한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 5년의 단기 방문 복수 비자가 발급되면서 한국에 오기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복수 비자는 교수, 변호사 등 이런 나라에는 전문직한테만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취업 현황이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1달 동안에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이 2만 1,309명이고 이 중에서 30.4%가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35만 5,126명으로 2017년 말 불법 체류자 25만 명보다 1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늘었고 이 중 9만 명이 관광 등 단기 방문 비자로 와가지고 눌러 앉았는데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13만 8,500, 중국이 7만 1,000, 베트남이 4만 2천, 몽골이 1만 6천, 필리핀이 1만 3천, 카자흐스탄이 1만 1,400, 러시아가 1만 1,000 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광이나 결혼해 있는 한국 가족 방문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해가지고 결혼과 취업 등 등록 외국인으로 장기간 체류하다가 노래방 등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로 흘러들어가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학생을 심사를 완화하니까 어학연수생이 잠적한 비율이 완화하기 전에 9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심사 간소화 제도를 악용해서 86개 인정대학에서 작년에 881명이 잠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메뚜기 불법 취업을 하고 SNS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구하고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에 불법 취업하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겨냥한 페이스북 등의 하루 40만 원 보장 광고도 지금 유행하고 있고, 심지어 동남아에서 이들을 합숙시키면서 한국에 불법 취업하는 직업 교육까지도 지금 일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 일대나 이런데 한국말도 지금 흔히 많이 번져가지고 어느 정도 한국말도 하고 있는데, 불법 취업 외국인의 30%가 유언가에서 적발이 된다. 참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계부채, 그 다음 자영업자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지금 2600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물가 인상 폭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최저임금 정책, 주 52시간 정책 등의 폐해로요. 그러면서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지금 외국인은 문 정권의 정책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가 35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1년 사이에 1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돼가고 있습니다.